오늘도 추세선을 활용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주봉입니다.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억 정도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산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100억을 은행에 넣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굴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후자겠지요. 그럼 어디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까요? 우선 국공채가 먼저 떠오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채무를 보장해주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대신 수익률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투신이나 펀드가 떠오릅니다. 신탁회사가 일반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 전문가인 증권업자에게 위탁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투자인에게 배분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한 원금의 보증은 없습니다. 어느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어느 투자처에 투자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증권업자가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투신에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세력이라고 부를 때 이러한 투신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개미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적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산운용사라 불리는 이러한 투신이나 펀드는 일반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ETF, ETN, 선물, 외환거래 등등 다양한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한마디로 투자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밥줄이 달려있어 목숨 걸고 자금을 운용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자산가들이라면 비교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보장된 이러한 투신에 자신의 자산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0억 자산가는 펀드, 그 중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한 종목의 투자처를 분석할 때 다른 기관이나 세력보다도 이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증가했는가를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먼저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네이버의 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모펀드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투자 기회를 주는 펀드인 반면 사모펀드는 특정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되는 펀드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 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는 100인 이하이다.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모집 대상이 된다. 또한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이나 투자 비중 등의 제한이 없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자유롭게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M&A,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공모펀드가 펀드 운용에 있어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사모펀드는 사적인 계약 형태라는 점에서 완화된 제약사항과 의무사항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용 전략을 취할 수 있어 공모펀드에 비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펀드로 평가된다. 저는 이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손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내 사모펀드뿐만 아닙니다. 외국계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큰 손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사모펀드가 비밀 결사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가장 고급 정보이며 제가 늘 말하는 흑암의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펀드의 움직임에 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주식에 대해 사모펀드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똘똘이를 통해 뉴스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정부의 물가 상승률 억제 노력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선다. 정부 결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처지가 엇갈릴 가능성이 떠오른다.
22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9.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직전 거래일인 19일보다는 0.5원, 즉 0.04% 올랐다. 지난해 말 종가인 1288.0원과 비교하면 7.1% 상승한 것이다. 1월부터 4월까지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상승폭이다. 이전에 같은 기간 환율이 급등했을 때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6.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1% 등이다. 국제유가의 흐름도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는 두바이 이후 19일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88.82달러 수준으로 올랐다. 올해 초 배럴당 70달러 중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이어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더해졌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을 주고받으며 주요 산유 지역인 중동에서 확전 위기가 고조된 데 따른 영향이다. 국제유가의 불안은 세계 경제 전반을 향한 불안으로 이어지며 안전 자산인 달러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한국에는 고환율이라는 결과까지 불러왔다. 한국 경제 전반의 고유가 고환율이 동시에 오는 상황은 말 그대로 이중고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분야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가스, 전력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요와 공급 변동에 따른 대응을 맡고 있는 주요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게 고환율, 고유가는 곧 경영 환경에 중대한 영향으로 이어진다. 유대선 하나증권연구원은 가스공사의 주가 흐름을 전망하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하에서 5월 총괄원가 정산 및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질 것인지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원달러 환율의 약세로 별도 외화환산 손실에 따른 주당 배당금 BPS 감소도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가스공사는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된 상황으로 파악된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5월부터 10%가량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가스요금은 공급비와 원료비로 구성되는데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에 원료비는 매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상 의견을 냈고 기획재정부 역시 인상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요금에는 예외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현재 13조 원 수준으로 10조 안팎인 자본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전 역시 200조 원을 웃도는 부채 규모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4월 총선 이후에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총선을 전후해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지면서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보인다. 여름철인 3분기는 가스와 달리 전기는 수요가 많은 계절인데다 물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스보다 크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다만 한전의 재정 상황도 위기 수준인 만큼 4분기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202조 원까지 불어났다. 메리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한전이 분기 기준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순차입금 규모가 130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동시에 한전의 전력망 투자 확대를 기획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입니다. 전쟁 상황과 맞물려 이러한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아주 민감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장은 어느 하나라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기업들의 경영 상태도 악화되어 버립니다. 결국 경기 자체가 더욱 심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에서는 한전이란 기업의 가치가 반대급부로 부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지배구조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전은 국영기업체로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한전에 투자한 자산은 일종의 안전자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가 문제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저는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황에 따른 에너지 이슈 그리고 사모펀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한전 차트를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전에 사모펀드의 움직임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시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엔터기업 하이브가 있습니다. 시총이 이미 SM, YG, JYP를 압도하는 수준의 엔터계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M 지분을 사들여 SM의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BTS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 BTS 멤버들이 지금 거의 다 군복무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의 최대 동력원이 되는 그룹은 뉴진스란 신생 여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뉴진스란 그룹은 하이브가 아닌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에서 분리되어 수많은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킨 아이돌업계의 마이더스 손으로 통하는 민희진 프로듀서가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희진 대표가 사모펀드와 짜고 하이브에서 독립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모의했다는 것은 제 추측입니다. 일단 뉴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가 설립 3년 만에 매출 1,100억 원으로 성장한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다. 22일 엔터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부대표 A씨와 B씨 등에게 감사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 모의 내용, 사업상 비밀 유출, 부적절한 외부 컨설팅, 인사채용 비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하이브 측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파악한 뒤 이들을 상대로 회사 전산 자산 컴퓨터 등을 회수 분석했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도어 경영진은 올해 초부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의 주주는 2023년 12월 기준 하이브가 80%, 민희진 대표 18%, 기타 2%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의 지분 80%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이브가 최대 주주이지만 뉴진스 멤버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경영진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매각 구조를 짜기 위해 사모펀드 PEF, 벤처캐피탈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 과정에서 어도어와 하이브 사이에 체결한 계약 정보, 아티스트 건강 상태 등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분쟁은 2021년 설립된 어도어가 3년 만에 매출 1,100억 원의 국내 대표 걸그룹 기획사로 발돋움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분석된다.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액이 1,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5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 기간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48억 원 이뤄졌다. 민 대표는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18%를 확보하기도 했다. 업계는 오는 5월 컴백 예정인 뉴진스의 활동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뉴진스는 5월 24일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로 컴백할 예정이다. 민 대표가 뉴진스의 컴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활동에 제동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뉴진스 성공에 있어 민희진 대표의 영향력이 컸던 만큼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및 어도어 신인 그룹 지연 등의 우려감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 간의 경영권 분쟁이라고 뉴스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뉴스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들은 매각 구조를 짜기 위해 사모펀드 PEF, 벤처캐피탈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 과정에서 어도어와 하이브 사이에 체결한 계약 정보, 아티스트 건강 상태 등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직은 제가 손이 못 미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개미 군단이 창립되고 브레인팀이 구성되면 이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상대를 해야 하는 놈들이 바로 이놈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접촉하는 사모펀드가 싱가포르와 사우디계 사모펀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에서 투자처를 고를 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까요?
당연히 국내 상황에 정통한 투자 전문가나 우리나라 내에서 큰 손 역할을 하는 국내 사모펀드와 결탁을 할 것입니다. 외국계 펀드뿐만 아니라 이 새끼들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이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어도어 경영진과 짜고 하이브에서 어도어를 분리시키면 하이브에 어마어마한 악재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놈들이 작정을 하고 작업에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하이브의 경영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서운 놈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새끼들이 작업을 쳐서 어도브의 민대표 똥구멍을 살살 긁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 이놈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놈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놈들 돈이 어디로 쏠리는가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금융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머니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돈 많은 놈이 장땡이란 뜻입니다. 큰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어느 바닥이나 주도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그 주도 세력이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전에 대해 이 사모펀드가 순매수세로 돌아선 것이 의미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고 제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전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주봉입니다. 차트 전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가격의 흐름을 보기 전에 거래량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표시된 볼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볼벤선은 엠벨선과 달리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지표입니다. 볼벤이 수축된 지점이 힘이 응축된 지점이고 볼벤이 팽창되는 지점이 힘이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원으로 표시한 지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볼벤이 수축되는 지점들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힘을 응축하고 폭발을 기다리는 지점들입니다. 이 지점들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줄여서 보면 이 지점들이 거의 볼벤이 바닥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지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이런 지점들에서 타점을 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차트를 볼 때 항상 볼벤 바닥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격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힘이 폭발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힘을 응축하는 기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힘의 분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의 폭이 커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상승세의 초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최근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초입이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추세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좀 더 확실하게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공격적으로 보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항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자신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미리 예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투자자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보수적인 투자자는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단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평선들이 아직 역배열 상태이고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평선들의 간격은 주봉과 일봉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봉은 7일간의 가격 변동이 캔들 하나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봉은 주봉상에서 일봉은 일봉상에서 이평선들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여기 주봉상에서는 이평선들이 분명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좋은 타점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121선의 하락 각도가 거의 수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추세를 가늠할 때 무엇보다도 121선의 하락 각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평선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 돌파가 나온다면 말할 필요 없이 황금 타점이 됩니다. 121선과 241선을 돌파할 때도 61선 돌파와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으로 돌파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 각도가 완만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기준을 잘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느긋하게 기다리며 이평선들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을 기다리겠다. 혹은 나는 확실하게 돌파가 나올 때 타점을 잡겠다. 아니다.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즉 하락 추세선을 캔들들이 돌파하면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바로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기준이 분명하게 생겨야 투자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았던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주봉상에서는 거의 이 지점이 최초 상승 지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에서 타점을 잡자면 여기입니다.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지점입니다. 보수적으로 타점을 잡자면 여기입니다.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황금 타점은 여기입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황금 타점은 여기입니다. 역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RSI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MACD에서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였고 곧 골든 크로스가 예상되어집니다. RMI에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기 직전입니다. 그 밑에 보조지표는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보조지표들을 분석해 볼 때 아주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마지막에 발생한 음봉 2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전날에 비해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간 상황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골파기는 진리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도 골파기이네요. 이제 매물 대장벽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점에는 매물대가 강력한 것이 보입니다. 반면 중간에는 매물대 장벽이 그리 두꺼운 편이 아닙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을 하나 돌파했고 그 위에 중요 저항 라인이 두 개가 보이네요. 저 라인들을 돌파할 때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저 라인들 사이 간격에는 큰 저항 라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다시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타점을 잡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SDN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오늘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전력 문제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확실하게 시장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황에 따라 시장 주도 섹터를 파악하고 종목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시장 주도 섹터에서 대장주를 잡아 매매를 해야 한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볼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볼벤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대로 바닥권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시황을 따져볼 때 핫한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시드의 일부를 투자한 후 줍줍 기법으로 눌림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제 매물대 차트로 차트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엄청난 매물대 장벽이 보입니다. 저 매물대 저항 라인을 뚫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저항 라인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 저항 라인들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할 때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줍줍 기법이 몸에 익숙해지면 여러 종목을 찾아다니느라 애를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한 종목 혹은 두세 종목을 집중 공략할 줄 알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저점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 종목이 딱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파동 에너지 이론에 따라 중심선 아래에서 나온 파동의 크기를 중심선 위로 올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중심선 아래 파동의 크기입니다. 중심선 위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하게 중심선 아래에서의 크기만큼 중심선 위에서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중심선 아래 파동의 크기입니다. 중심선 위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파동의 크기입니다. 중심선 위에서 파동의 크기입니다. 다음 파동의 크기가 보이시나요? 저는 보입니다. 아, 이걸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중심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중심선은 의미 있는 저항 라인 혹은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선들을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의미 있는 라인을 하나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선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트레이더들 중에 무슨 가격 전략 리포트 이런 거 준다고 꼬시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 새끼들이 뭐 대단한 리포트라고 포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저항 라인의 가격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역질 나는 새끼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욕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네요. 여하튼 딱 보아도 저 라인이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차트 전체에서 이 두 개의 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설정해 놓고 최근에 발생한 파동의 크기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심선 아래 파동의 크기입니다. 중심선 위 파동의 크기입니다. 중심선 아래 파동의 크기입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중심선 위 파동의 크기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심선을 다르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심선도 의미 있는 중심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또 저항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파동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파동의 크기입니다. 중심선 위에서 파동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어디에 설정하는가에 따라 파동의 크기가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래 파동의 크기와 위 파동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이러한 파동의 크기를 계산해보고 예측하여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차트의 왼쪽 끝에 쌍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에서 쌍봉을 형성한 후 하락이 시작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점에서 쌍봉은 하락 추세의 신호이다. 이제 시선을 최근 상황으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쌍바닥입니다. 저점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을 시작하면 대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응축하고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의 하락 각도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121선은 이미 상방으로 꺾였고 전반적으로 캔들들이 21선의 지지를 잘 받으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세 변곡점 맞습니다. 수급 상황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래 보조 지표들도 모두 굿입니다.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잭 니콜슨의 명연기와 명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You make me to want to be a better man.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감동하여 잭 니콜슨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차트 분석하다가 갑자기 신세 한탄으로 이어졌네요.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여하튼 주봉상에서도
또 일봉상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친구들한테 구라쳐서 돈을 좀 빌려야겠네요. 그만큼 좋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봉수를 200봉으로 맞춰두었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은 역시 골파기 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첫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진입을 해도 됩니다. 결국은 저렇게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상승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눌림을 주고 반등하는 간격과 상승 각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전형적인 눌림 후 반등하는 상승 패턴입니다. 타점을 잡을 때는 눌림 후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첫 타점은 큰오빠 캔들입니다. 두 번째 타점은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지점입니다. 역행자 캔들입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섹터의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을 싹 다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거의 차트가 모두 이러한 저점에서 최초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다른 섹터보다 우리는 이 섹터에 집중해서 줍줍기법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단비가 내립니다. 대지를 적셔주는 빗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우리나라 경기에도 단비가 내려 서민들이 허리 좀 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열공하시길 바랍니다.